2억 9,200이요? 이게 지금 집을 산 게 아닌데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이 상태로 희망이 보이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지키는 머니 트레이닝,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쌤. 저는 올해 16개월 아기를 둔 36살 아빠입니다. 저는 준대기업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연봉 4,100, 상여금 1,100으로 상여금은 분기별로 평균 250에서 30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5,200이란 얘기인데 이게 세후일까요? 세전일까요? 이게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만약에 세후라면은 4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세전이라 그러면은 300만 원대 후반이 되겠죠. 아내는 원래 맞벌이를 하다가 육아휴직 후에 퇴사를 하여 25년 12월까지 무직이다가 이번에 주 3일 계약직으로 집 근처 복지회관에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하면 523만 원 정도 가구소득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아무래도 정식의 가구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언제든지 사실 육아 때문에 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은 신축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받아 월 평균 이자가 84만 원에 이릅니다. 84만 원이요? 이게 지금 주담대가 아니라 전세 대출인데, 대출 규모는 신생아 대출 2억 9,200. 2억 9,200이요? 이게 지금 집을 산 게 아닌데 전세 대출로 2억 9,200, 월 72만 원 이자가 나가고 신용대출 4,400.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어디 사시는 거예요? 그럼 무려 대출이 3억 3,600을 받았다? 이건 정말 테러블입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3억 3,600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그래도 이거는 테러블 했을 것 같은데, 영끌로 전세,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회사 대출 이자 지원이 있어서 6만 9천 원 정도, 6만 9천 원 정도 대출 이자 지원이 있다. 여기에 관리비 23만 원. 그러면은 집에 거주 비용으로만 101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433만 원에 23.3%가 주거 비용으로 나갑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사서 23.3%가 이자나 원금으로 나간다면 집이 혹시 올라주면은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돈입니다. 물론 주거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거주하는 비용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소득의 23.3%, 만약에 이분이 세해 전후로 써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득의 거의 30% 가까이가 주거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자, 쓰는 거를 적어주셨는데요. 신용카드, 생활비 모두 해서 한 200만 원. 그러면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지가 않다. 근데 부부 용돈이 또 따로 있네요. 저는 20만 원, 아내는 10만 원. 자, 그러면 230만 원은 무조건 생활비로 나간다. 생활비 자체만 본다면 3인 가구가 그렇게까지 굉장히 큰 돈을 쓰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차량 유지비, 보험료 포함 아버지가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 같은 것들을 왜 지원해 주실까? 이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독이 될 수가 있다. 아마 이분도 그 얘기를 쓰셨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무리인 건 알지만 3억이 넘는 대출로 전세를 들어갔다. 만약에 이런 지원, 뭐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나 이런 각종 육아 도움이나 이런 걸 안 해주셨다 그러면은,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가 이렇게 비싼 전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사실 아이를 지금 키운다 그랬는데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3인 가구가 사회 초년생인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비용으로 내면서 굳이 이렇게 비싼 전세, 이게 사실 전세가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셨는데 3억 3,600을 대출 받았다면 전세는 4억 이상일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저는 이게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분이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대충 알면서도 한번 따끔하게 혼날 건 혼나겠다라는 각오로 여기 보내주셨는데, 자, 이거 말고도 실비 보험료나 또 와이프 보험료나 아들 보험료나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간다. 남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이한 구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아 도움을 받다 보니, 차량과 식비 지원이 되다 보니 대출이자는 비싼 줄 알면서, 거봐요, 나오잖아, 이 얘기가. 비싼 줄 알면서 세이브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지원하면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걸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혼이라는 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쳐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부모를 떠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도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테러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부부의 목표는 현재 살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2029년도에 분양받아서 현재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거나, 매매로 전환하려면 시드머니가 많아야 될 텐데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고 이자를 낸다 하면 시드머니를 언제 모을까 생각을 했는데, 목표가 창릉 또는 덕은지구에 8억에서 10억 정도의 집을 구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소득은 433만 원입니다. 뭔가 약간 이 목표라든가 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물론 지금 아내분께서 약간의 90만 원 소득이 있긴 하지만 제 명의로 된 토지가 2억, 부모님의 도움으로 한 2억 정도가 있을 예정이다. 그럼 거봐, 여기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약간 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고 생각이 계획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전세금에 들어간 돈 7,200만이 아내와 제 순수한 돈입니다. 7,200이 순수한 돈인데 8억에서 10억짜리 아파트.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저는 죄송합니다. 이분들한테 좀 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뭔가 자립해서 경제적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은 말이죠, 본인 소득에 걸맞지 않는 소비나 투자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면 과소비고요, 본인의 소득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면 영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에게 도움받는 것은 좋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2026년도 중위소득은요, 1인 가구가 256만 원, 2인 가구는 419만 원, 3인 가구는 53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3인 가구 중에 중간 순위가 535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3인 가구 중에 중간도 약간 못 미치는 3억 넘는 대출로 101만 원을 내고 있다고요? 이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이분이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 명의로 된 토지 2억. 토지 같은 경우는 경제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경제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지금 현금화해가지고 뭔가 집을 사거나 전세 자금 같은 거를 하는데 보탬이 됐겠죠. 보통 토지라고 한다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시가가 뭐 2억, 3억 가더라도 사실 토지, 임야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2억, 3억을 더 보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두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경쟁력을 좀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냐? 내가 얼마를 부모님한테 도움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3인 가구가 앞으로 잉여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적어주신 걸 보면요, 어쨌든 카드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한 250 정도? 이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100만 원이 넘는 주거 비용을 빼면은 지금 남는 금액은 50에서 한 6, 70 정도가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50에서 60, 70 정도가 잉여 소득이에요. 사연자님은 분명히 앞으로 소득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소득이 올라가는 것만큼 소비가 올라가겠죠? 지금 아이는 아직 사교육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가 앞으로 올라가는 소득의 대부분을 아이의 교육비로 쓴다면 과연 이 집이 나중에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월급이 1,000만 원, 1,500만 원 된다고 해서 과연 잉여소득이 지금보다 올라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이 잉여소득 안 올라가도 돼, 집 8억 10억짜리 대출 5억 정도 받아가지고 사놓으면 그 아파트가 올라, 이건 과거의 시각입니다. 우리 부모님 때 했던 재테크를 눈으로 목격했던 이 사연자님이 이자를 내다보면 그게 나중에 15억 20억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이분이 희망이 있으려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에서 소비를 뺀 잉여소득이 올라가야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왔어요. 자, 첫 번째, 소득의 30-40%의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구조조정하시기 바랍니다. 433만 원이라고 하는데 433만 원에 적어도 30-40% 정도를 저축을 하려면 150만 원 정도 지금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1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고 남는 돈으로 250, 260, 270으로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3인 가구가 100만 원씩 내면서 4억이 넘는 전세에 산다? 이건 절대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앞으로 5, 6년 남았는데 5, 6년 지나면 이제는 아이 교육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지금의 전세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의 30, 40%를 안정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생활비의 구조조정을 하라.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전세나 월세의 주거비용은 15%로 낮춰라 입니다. 내 주거비용이 내 소득의 15%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끝없이 나한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도 이게 고민을 보낸 이유가 내가 이렇게 비싼 전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살아도 되나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어쩌면 이분은 훌륭합니다. 이걸 고민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433만 원을 받는 소득인 분이 주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55만 원, 60만 원 이내로 가야 되는 거죠. 셋째, 만약에 부모님께서 2억, 3억을 진짜 지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뭐 토지가 팔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진짜 돈을 보태주셔서 정말 3년 안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연자님의 소득에 걸맞는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집은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뭐 올라는 가겠죠. 그러나 그 올라가는 폭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한 1, 2%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집을 산다면 대출을 30% 이내로 억제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을 사라. 지금 소득 수준에서 8억에서 9억, 10억짜리 아파트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모님의 지원, 주신 땅 이런 것들 다 빼고 본인이 순수하게 모은 재산은 7,200만 원이 전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부모님께서 밀어주시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소득보다 과한 소비, 과한 투자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도움은 우리한테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